예,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11페이지 부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을 보면은 항상성은 질량 균형에 의존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1-6의 그림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12페이지에 두 번째 테라그래프에 보면은 대부분의 물질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 내로 들어가거나 혹은 일부는 대사작용을 통해서 생성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물과 영양분은 음식과 음료로서 체내에 들어가서 장에서 흡수가 되죠. 그에 비해서 산소나 가스 같은 이런 휘발성 분자들은 폐를 통하여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일부 지용성 화학물질들은 피부 장벽을 통해서, 지용성이니까 세포막을 통과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요, 질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배출량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배설, 전환 이런 표현까지 알아봤습니다. 연속 문제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가 여러가지 정보 사이트에서 당뇨병에 대한 여러가지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당뇨병의 좋은지에 대한 이런 것도 아울러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화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를 검색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이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3 제목은 배설은 체내의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인체 내에서 어떤 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율을 우리가 제거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요. 신장과 간은 체내의 용질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간세포, 다양한 물질들을 또 대사하고요. 또 약물이나 생체, 이물질에 대한 대사를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요. 이러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대사체가 이제 장으로 분비되겠죠. 그리고 대변으로 나오거나 안 그러면 신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화학물질들이 치료제로서의 사용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실험하려면 반드시 그 물질이 체내에서 얼마나 존재하고 또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지를, 즉 제거율을 알아야 된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거율은 간이나 신장 이외의 조직에서도 일어납니다. 침샘, 땀, 모유, 털 이런 데서도 밖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침샘으로 분비되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은 만성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체크하는 제거율의 하나의 예로서 마늘 냄새를 예를 들어 놓고 있네요. 우리 마늘 먹으면 냄새 많이 나죠. 혈중에 있는 휘발성, 지용성 마늘 성분, 이 마늘이 이제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대부분 이러한 지용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숨을 쉬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갈다. 폐는 또한 혈중의 에탄올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온 에탄올은 음주 측정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네요. 그 다음에 1960년에 나폴레옹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상당한 농도의 독극물이 있음을 또 확인하여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연속문제 12페이지의 연속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예로서 당뇨병에 대한 간략한 표를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로 가서 생리학에서 말하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평형, 동일한 상황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예로서 그림 1-7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구획이 있습니다. ECF, 엑스트라 셀룰라 프랙션이 되겠죠. 이것과 그 다음에 세포 외의 구획에 따라서 NaCl, K의 농도가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평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비평형이 결국은 평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성은 단순한 어떤 물질들의 동등한 평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조절의 개와 항상성으로 넘어갑니다. 인체는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 혈당 농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이제 감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범위 하에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중요 조절 변수들이 한계점 혹은 최저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또 가운데로 적정 상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절 메커니즘에는 국소 조절과 장거리 반사 조절로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13페이지 맨 오른쪽 맨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의 조절계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1-8의 그림의 예가 되겠습니다. 단순 조절계로 되어 있죠. 투입 신호,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죠. 그죠? 그 다음에 조절기 혹은 유입 정보를 통합하여서 적절한 반응을 개시하는 통합 중추, 그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하는 출력 신호,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장거리 조절 반사계는 이러한 단순한 형태보다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들은 신호 투입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다양한 표적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5-1로 갔어요. 국소 조절은 조직이 한정이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조절은 국소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관계하는 조직이나 세포에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소 조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밑에 쪽에 그림에 이제 그 비교를 했는 그림이 1-9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서 같이 보기 바랍니다. 한 세포나 그 주변 세포 그룹 전체 근처에서 그 변화를 즉시 알아채고 응답하는 대개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응답은 그 변화가 일어난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국소 조절이라 그러고요. 그에 대한 예로서 산소 농도가 줄어들었을 때를 가정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에 늘어선 세포가 공급된 혈액의 산소가 떨어졌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 화학 신호를 분비하여서 응답을 하게 되겠고, 신호 분자는 혈관 근육으로 퍼져나가서 이 근육들을 이완을 시킴으로 해서 적절한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되겠죠. 그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2 반사 조절은 장거리 신호를 사용을 하겠죠. 단순에 비해서. 신체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일어나는 변화, 즉 온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성 유지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조절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온몸을 통한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적절한 혈압 유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단순한 국소적인 조절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개체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혈압은 전신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거리 소통과 조절을 필요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은 생리적 반사는 응답고리와 대먹인 고리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10 같은 경우에는 수조의 온도의 일정한 수준으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 조절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으면은 온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용이 일종의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반사 신호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의 5-10 그림 보게 되면은 반사 조절 경로가 예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온이 한계점 이하로 떨어졌다. 이게 하나의 자극이 되겠죠. 그걸 받아들이고요. 투입 신호, 통합 중추해서 이제 히터가 가동이 되겠죠. 그러면 수온이 상승하는 듯한 이런 응답을 보이는, 그러면 응답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한계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므로 해서 1-11에 나타난 한계점 주의에서의 어떤 기능을 특별한 범위 내에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반사조절 경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일종의 대먹임 응답이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대먹임 꼴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대먹임 응답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로 가서요. 5-5를 보게 되면 음성 대먹임 고리는 항상성을 나타낸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고요. 또 음성 대먹임과 또 다른 개념으로서 양성 대먹임 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 대먹임은 신호를 없애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응답하는 경로를 우리가 음성 대먹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양성 대먹임 고리는 항상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성의 범위에 벗어나서 더 큰 자극이나 더 작은 자극을 유도하는 것을 갖다가 양성 대먹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대부분의 경우에 신체에서 나타나는 것은 양성 대먹임, 더 큰 자극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반사 경로는 항상성이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5-6에서 양성 대먹임 고리는 응답이 자극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양성 대먹임 고리고요. 그래서 응답을 계속하게 보내게 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악성의 회로를 돌게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 통제가 벗어나겠죠. 이것을 표현한 것이 1-2의 B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 예가 그 다음 테라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양성 대먹임 고리의 예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것은 우리 인체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자궁의 수축 호르몬 조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1-1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 보게 되면은 아기가 이제 자궁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진통이 시작되게 되면은 경부가 확장이 되겠죠. 그 경부가 확장되는 자극에 의해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이런 옥시토신은 자궁의 수축을 유지함으로 해서 분만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분만이 이제 끝나면 이 동기 유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옥시토신은 옆에 그림으로서 화학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시상하부에서 위치한 신경세포에서 합성이 됩니다. 펩타이드성 호르몬이죠. 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이것의 역할은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한 자궁 수축과 성관계를 또 조절하는 데 관여하고 있고요. 특히 출산할 때나 수유 중일 때 또는 성적 흥분에 의하여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혈액으로 방출됩니다. 전형적인 펩타이드성 호르몬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그러죠. 내분비성 호르몬으로서 전통적인 기능 이외에도 최근 들어서 뇌의 여러 영역에서 이것은 또 신경 전달 물질로서 작용한다고 하는 다양한 기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아기가 태어날 때 옥시토신의 분비가 증가함으로 해서 자궁을 더욱더 증축시켜서 아기 분만을 도와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양성 대먹임 고리 조절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과학으로서의 생리학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리학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 즉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실험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그 도출로서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겠죠. 2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연속 문제로 다시 갑니다. 자, 거기 보면 또 지미가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중요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맨 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펌메드에서 찾은 대부분의 논문들은 단순히 실험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교과서에 보면 펌메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의학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보면 이제 국제학술지라는 게 있죠. 소위 말해서 뭐 SCI 논문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의 SCI 논문이 이 펌메드에 전부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는 최영년이라는 교수가 어떤 논문을 썼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최영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타이핑해서 넣으면은 최영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쓴 논문들이 거기에 다 검출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과학자가 당뇨병에 대한 논문을 어떤 논문을 썼느냐 알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과학자의 이름을 치고 여기다가 다시 당뇨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면은 그 사람이 제출한 논문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거의 다 실험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기는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키워드에다가 리뷰라고 하는 단어를 치게 되면은 다이아벳 리뷰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 넣게 되면은 다이아벳 당뇨병에 대한 총설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최근까지의 지식을 통틀어 놓은 리뷰 아티클이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은 여러분들이 또 과학적인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펀메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질병 이름을 치고 그 질병과 관계되는 메커니즘에 한계되는 키워드를 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다. 그럼 그 약물 이름을 치면은 그 논문들이 나올 거예요. 또 다른 예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고 한 약제가 대체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느냐. 그럼 A라고 한 약제의 학명을 거기다가 키워드에다 넣고 그 A라고 하는 약물이 한 약제가 당뇨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럼 거기다 다이벳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게 되면은 A 약물을 통해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당뇨병과 연관된 논문들을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22페이지 보게 되면 6-2 인간에 관한 실험의 결과는 해석하기에 곤란한 점도 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세포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 있고 또 동물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세포에서 나타난 실험의 결과를 동물로서 검증을 하고 이 동물에서 나타난 결과를 우리 사람에게 검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 공통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기 때문에 재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변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이성. 어떠한 실험에 관여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면 그 사람들은 부모에 따라서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한 변이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이성을 배제하고 우리가 실험 결과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변이성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포퓰레이션, 굉장히 많은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A라고 하는 약물이 당뇨병에 좋다 안 좋다라고 실험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약물을 주어진 그룹과 또 A가 아닌 A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약을 주어진 성분과 그룹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플라시보라고 그럽니다. 즉 우리가 실험을 하고자 하는 약물이 들어있는 약물 또 가짜 약물이죠. 그걸 가지고 플라시보로 어떤 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 병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좀 전에 심리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이 바로 심리학적인 요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플라시보 효과고요. 이 플라시보 효과를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크로스 체크, 이중 검사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심리,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된다. 최근 들어서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에서 충분한 어떤 검증을 하지 않았다. 혹은 윤리적으로 부정확한 관계를 가지고 실험했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페이지로 가게 되면 메타 분석법이라고 하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질병을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메타 분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메타 분석 아래쪽에 네 번째 줄 아래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음식 첨가물로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각 연구 집단들은 모두 실험 대상자를 50명 이하의 적은 수를 사용하였고, 또한 이 물질들은 서로 다른 투여 농도로 사용하였다. 이런 결국은 여기서 나온 결과들은 우리가 신뢰성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가면은 두 번째 줄, 동물 실험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건 최근 들어서 이제 의식명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사람에게 좀 더 보다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오늘날 인체의 화학 신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세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기본을 이해함으로써 많은 작용들의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단순히 질병 증후군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원인을 바로 알아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의약품은 그 치료제로서 분자적인 수준에서 작용하게 되었다. 그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차트에 좀 더 깊이 있게 나올 것이고 연속 문제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이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유전적으로 대물림되는 질환인지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병은 폐, 소화관의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유전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질환, 낭포성 섬유증을 유발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이 질환이 유발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환자에 대한 치료법은 오랫동안 거의 없었으며 결국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포가 소금과 물을 세포막을 통과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 연구가 세포막에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의 결함에 의해서 이 낭포성 섬유증이 생긴다는 원인을 알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포막에서 어떤 물질들의 유입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세포막을 둘러싸고 세포 내, 세포 외에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붙어 있거나 혹은 꼽혀 있거나 혹은 관통되어 있죠. 세포막 밖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 수용체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것을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여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기전들이 바로 세포 외에 있는 세포막 밖에 있는 신호 수용체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럼 세포 내 쪽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은 세포 외에서 오는 신호를 세포 내부로 전달하기 위한 중간 다리로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이 외부에서 왔다. 그럼 세포 밖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이 그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그 자극이 세포 내, 세포막 안쪽에 있는 단백질한테 그 신호를 전달함으로 해서 그 전달받은 세포 내 안에 있는 단백질들은 세포질 안에 있는 다양한 신호계의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변형시킴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에 비해서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들은 세포 내부와 외부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이트,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적당한 키가 있어야 되겠고 그 키가 있어야지만이 문이 열리듯이 그 문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그 단백질의 기능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단백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혹은 기능을 할 수 없는 다른 단백질로 대체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낭포성 섬유증입니다. 조금 전에 낭포성 섬유증은 우리가 유전성 질환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세포 내부에 있든 세포 밖에 있든 관통하던 단백질이든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DNA라고 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이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죠. 그 유전자가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상 유전자라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분자 유전학자들이 처음 이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난 후 당포성 섬유증 환자의 결손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유전적으로 질환이 이상이 있더라도 그럼 그 유전적으로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정상적인 유전자를 안에다 삽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삽입된 정상적인 유전자가 작동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단백질을 대체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포와 조직이 어떻게 그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기초 연구가 없다면 이런 치료법의 개발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1장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장에서는 주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1장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항상성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 문제의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2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각각의 연속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한번 읽어보면 해서 이 연속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26페이지에 오게 되면은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약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오게 되면은 좀 전에 배운 1장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된 몇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1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4번 문제를 보게 되면 항상성 조절 기작이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음성고리와 양성고리를 구분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A, B, C, D라고 하는 네 가지의 조절 기작에 대해서 이것은 음성고리에 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혹은 이것은 양성고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